왼쪽은 20대의 저고 오른쪽은 28살인 지금의 저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 피부가 더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요. 화장품은 그냥 아내가 사주는 거 쓰고 있고요. 운동하고 수면은 최대한 잘 지키려고 하고 음식도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나도 너랑 똑같이 하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하시는 분은 탄수화물 음식을 좀 바꿔보세요. 기준은 3가지. 종류, 양, 빈도. 오늘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라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험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정답은 아니겠지만 현재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제가 주로 먹는 탄수화물을 종류, 양, 빈도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탄수화물 음식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왜 힘든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밥 한 공기가 있으면 이게 어떤 곡물인지가 종류이고 얼마나 먹었는지가 양의 문제고 하루에 몇 번을 먹었는가 이게 빈도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흰 쌀밥이라도 한 공기는 괜찮은데 3공기면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하루 먹는 양은 같은데 5번 나눠서 먹으면 몸이 완전히 다르게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탄수화물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종류 없이 양을 말할 수 없고 양 없이 빈도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3개의 조합 안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바로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 종류는 크게 곡물의 종류와 공정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종류는 뭐냐면 쌀, 귀리, 보리, 밀 같은 곡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 공정은 뭐냐면 이 곡물이 그냥 원물이냐 아니면 도정만 했냐 아니면 아예 갈아서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정은 뭐냐? 곡물에서 겨와 배아를 벗겨낸 거. 쉽게 얘기해서 껍질을 벗겨낸 게 도정이다. 그럼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건 뭐냐? 그걸 제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영양소나 우리 몸이 대사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그건 뒤에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얘를 구웠냐 튀겼냐 삶았냐 이런 거겠죠. 근데 조리법까지 들어가면 정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곡물의 종류와 공정 이 2가지를 러프하게 알아볼 겁니다. 근데 곡물의 종류도 사실 좀 애매한 게, 곡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같은 밀이라도 같은 쌀이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곡물 종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내 기준을 잡는데 참고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론을 알아보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밀과 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밀의 성질은 낫알 자체가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로 삶아도 속까지 부드럽게 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로 밥을 짓지 않는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먹냐? 맞아요. 밀은 주로 가루로 만들어서 면이나 빵으로 만들어서 먹죠. 또 밀이 빵이나 면을 만들기 딱 좋은 게 뭐냐면 그 밀 안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물과 만나서 반죽을 하면 탱탱해지고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씹는 맛이 살아나서 먹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밀은 웬만하면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밀은 뭔가요? 통밀은 뭐냐면 똑같은 밀인데 도정은 거치지 않고 재분만 한 걸 통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껍질 안 바뀌고 갈기만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껍질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그래서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야 먹을 거면 통밀 먹어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밀을 다 껍질까지 까지 말고 그냥 갈기만 하지 왜 껍질까지 까서 굳이 흰 밀가루로 만들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3가지. 첫 번째, 일단 유통기한이 길어요. 우리가 말하는 곡물의 껍질은 크게 겨와 배아라는 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기한 게 얘네들이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은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산패되기가 쉽죠. 그래서 껍질을 까서 보관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지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음식이 안 상해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2번째가 상품성. 한마디로 반죽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은 겨와 배아 없이 전분만 있을 때 반죽 형성이 더 균일하고 매끄럽게 됩니다. 겨의 섬유질 입자가 상대적으로 거칠어서 글루텐 그물 구조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쫀득함이나 씹는 맛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좋겠죠. 뭐가? 흰 밀가루가. 그러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고를 때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그 쫀득함이나 이 씹는 맛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다는 상품성이 올라간다. 3번째는 당연히 이윤이겠죠.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고속 강철 제분기가 보급되면서 겨와 배아를 완전히 분리하는 비용이 이거 엄청 싸졌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흰 밀가루가. 그전까지 흰 밀가루는 되게 귀하고 비쌌어요. 그게 이 세 가지 이유로 흰 밀가루를 더 많이 씁니다. 간단하지만 통밀과 흰 밀가루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잠깐 알아봤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호밀은 뭔가요? 호밀은요, 곡물의 종류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밀에서 껍질 안 깐 게 통밀이다 보니까 얘도 밀과 같은 곡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밀은 밀과 아예 다른 곡물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마치 쌀처럼. 그럼 호밀과 밀의 성질 차이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일단 글루텐 함량이 호밀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호밀도 글루텐이 있긴 한 게 밀처럼 쫀득하고 탱탱하게 반죽이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밀빵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밀빵은 밀빵처럼 쫀득하거나 탱탱하지 않고 좀 건조하고 뭔가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글루텐이 있긴 한데 밀보다는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섬유질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호밀은 아라비나 조일라, 진짜 이름도 어렵다, 그죠? 그 특유의 섬유질 성분이 많아요. 그게 물을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가 되고, 이 젤이 위와 장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빵을 먹더라도 호밀빵이 흰 밀빵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넌 뭘 먹는데? 자, 이거는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육을 키우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저는 호밀빵을 주로 먹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빵을 잘 안 먹어요. 저는 또 도시락을 많이 싸니까 주로 감자를 많이 쌉니다. 근데 매번 삶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호밀빵을 주로 먹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카몰리에 발라서 먹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호밀빵은 껍질을 벗겨서 갈아서 만든 빵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왜 먹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소화하는 데 부담이 없어요. 아까 곡물의 껍질을 안 벗기면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냐? 그건 또 아니에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예민하신 분들은 껍질에 있는 그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채소 좋고 통밀 좋고 현미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는 좀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 근데 이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채소를 뭐 데쳐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저에게 맞는 호밀빵을 먹는 겁니다. 일단 소화하는 데 부담이 없고 글루텐 함량이 밀보다는 적고, 그리고 혈당도 덜 오르니까. 여기서 혈당이 덜 오르는 건 식이섬유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호밀 특유의 반죽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특히 음식 부분은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곡물의 종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곡물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면에 사과 사진 하나 띄워놓고 사과는 뭐가 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여기에 좋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니까 주범은 포화지방이야. 그러니까 사진 하나 띄워놓고 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을 막 말해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얼마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면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담즙을 데리고 대변으로 나가면 가는 그 담즙을 만들려고 콜레스테롤을 가져다 쓰니까, 그래서 채소 많이 먹어라 이 개념인데, 아니 그러면 그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뭐 베타카로틴이나 뭐 루테인 같은 그 지용성 영양소, 이거 흡수하려면 담즙이 또 필요해요. 근데 담즙은 지방이 들어와야 잘 분비가 돼. 아니 지방을 무조건 끊으면 그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지방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불포화지방에 들어있는 음식은 포화지방이 아예 없나요? 무조건 있어요. 애초에 자연에 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 지방만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음식은 포화지방이라 나쁘고 저 음식은 불포화지방이라 좋다? 같은 그 이분법적 해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의 관점에서, 이론 말고. 단일 조건이 단일 현상을 일으키는 건 우리 몸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평소 운동량, 수면의 질, 스트레스 레벨, 이걸 빼놓고 음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 이론상. 근데 적용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겪으셨을 거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 저도 경험자니까. 실전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운동선수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높아야지. 어릴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때려 넣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좋다 안 좋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축, 그거를 결정하는데 한 축이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종류는 크게 곡물의 종류, 공정, 이 두 개로 나눠진다. 로 이 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쌀도 좀 알아볼까요?
쌀은 밀이랑 좀 성질이 달라요. 쌀은 일단 낫알이 부드럽고 물에 삶아서 찌기만 해도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로 밥을 지어 먹는 이유예요. 그럼 현미는 뭔가요? 현미는요, 벼를 베고 최소한의 공정만 거친 걸 현미라고 말합니다. 벼의 껍질은 크게 왕겨와 쌀겨가 있는데 이 겨드랑이 겨 이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다 벗겨낸 게 백미고 그 중에 한 개만 벗겨낸 게 현미. 그럼 이 둘 차이는 뭔가요? 아까 밀이랑 똑같아. 현미는 껍질이 살아있는 만큼 여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그런 애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백미는 이 부분이 다 벗겨져서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탄수화물만 남아있는 게 백미예요. 아니 그러면 현미가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니란 걸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장 상태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루 2끼를 먹는데 점심에는 식이섬유, 좋은 지방, 단백질을 먹고 저녁에는 일반식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먹는다, 저는 주로 백미를 먹습니다. 백미 한 반 공기 정도? 근데 내가 요즘에 몸을 키우고 있다, 이때는 점심에 샐러드, 과카몰리, 견과류, 방울토마토 아니면 블루베리 먹고 계란 4개에 감자를 삶았다 그럼 감자 먹고, 안 되면 호밀빵을 먹습니다. 근데 내가 점심에 탄수화물을 먹을 땐 과카몰리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지방을 좀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 아니면 지방산이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일반식 먹고 백미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 근육 키울 때는. 근데 지금은 장이 좋아져서 현미를 먹어도 잘 소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자주 먹거나 제가 좀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면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로 백미를 먹어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데이터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먹고 있는 호밀빵과 백미가 무조건 정답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38살의 기본함, 저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서 좋다, 음식 부분에서 특히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왜냐면 변인 통제가 어려우니까. 세계적인 영양의 거장 월터 월렛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양학은 사람을 실험실에 가두고 수십 년간 한 가지 음식만 먹일 수가 없어서 다른 과학 분야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학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안 먹어서 좋다? 이거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됐습니다. 뭐가 있어요? 설탕, 나쁜 지방, 튀김, 가공육,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술. 이거는 그냥 진짜 몸에 나쁘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가공육이랑 정제탄수화물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가공육, 초가공 정제탄수화물. 자, 먼저 초가공육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닭가슴살. 닭가슴살로 예를 들면 팩에 파는 닭가슴살, 근데 원료를 보면 닭 말고 뭐가 별로 안 들어갔어. 그럼 저는 그냥 그거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닭을 사서 내가 삶아서 먹으면 가장 좋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할 때 비용과 시간 그리고 편의성을 빼놓고 이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 글루텐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아주 가끔은 어쩔 수 없을 때, 감자 못 삶았을 때 호밀빵을 먹거나 서브웨이를 먹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평소에 클린하게 먹으면 잘 대사가 돼요.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 근데 뭐 소세지나 핫바 이런 거는 그냥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정제탄수화물인데, 정제탄수화물 얘도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껍질 벗긴 거, 도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정제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흰 쌀밥도 정제탄수화물이고 호밀빵도 정제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라면도 정제탄수화물이에요. 왜냐면 밀을 도정하고 재분해서 반죽하고 튀겨서 만든 게 라면이니까. 그리고 케이크도 정제탄수화물이에요. 왜냐면 그 밀을 도정하고 재분해서 반죽해서 굽고 그 위에다 시럽이나 뭐 설탕 뿌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흰 쌀밥도 호밀빵도 정제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안 좋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정제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왜 안 좋은지를 알면 이게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과 빈도가 나와요. 일단 양은 뭐냐면 한 번에 태우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정을 안 한 곡물은 겨가 있어서 소화 효소가 전분까지 닿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겨의 섬유질층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뭐 침이나 위액,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전분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포도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가 됩니다. 근데 도정을 거친 곡물은 이 겨가 없으니까 효소가 전분에 바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소화가 빨리 끝나고 포도당이 한 번에 혈압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럼 혈당이 빠르게 오르겠죠. 근데 거기다가 재분까지 해서 가루로 만들면 전분 입자가 하나하나 다 쪼개져서 효소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 빨라지고 그럼 혈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통나무를 그대로 태우면 겉면부터 천천히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통나무를 쪼개서 넣으면 더 빨리 타고, 그거를 톱밥으로 갈아버린다? 그럼 훨씬 더 빨리 타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정을 거치고 재분까지 한 음식들이 혈당을 많이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이 가진 원래의 물리적 구조가 유지되느냐 깨지느냐가 대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공되지 않은 알갱이 형태의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혈당 완충지대를 만들지만 이를 가루로 부수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비상 걸린 것처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밀가루, 음식을 잘 생각해 볼게요. 그 재료가 밀 자체로 끝나는 빵이나 면은 거의 없습니다. 빵을 반죽할 때 뭐 들어가요? 설탕,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 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면 반죽할 때는 미네랄 없는 소금, 그다음 변성 전분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 정제 기름으로 튀기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 벗기고 가루 만들었는데 거기에 설탕, 마가린, 변성 전분 들어가서 심지어 튀기기까지 한 것도 정제 탄수화물이 맞는데, 그냥 껍질만 벗겨서 만든 흰 쌀밥도 정제 탄수화물이다. 둘 다 맞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잖아. 흰 쌀밥은 나달 하나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쌀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라면은 가루 유화와 첨가물의 정제염, 거기다가 튀기고 스프까지 더해진 초가공식품.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카롤로스 몬테이루 교수가 정립한 세계적인 식품 분류 체계인 노바 시스템에 따르면 흰 쌀밥은 최소 가공식품 그룹 1에 속하는 반면, 라면이나 양산형 빵은 인공 첨가물과 화학 공정이 더해진 초가공식품 그룹 4로 분류가 됩니다. 몬테이루 교수는 인류의 비만과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진짜 주범은 자연 그대로의 정제 곡물이 아니라 변형된, 손상된 탄수화물의 화학 물질을 버무린 초가공식품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미는 정제 탄수화물이 맞긴 한데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양과 빈도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과 빈도의 문제니까 내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면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양과 빈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냐? 그냥 세포 건강.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의학상 받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간단하게 설명할게. 음식이 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3가지야.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쌀로 해볼게요. 내가 장이 좋아, 그러면 현미. 내가 장이 좀 안 좋아, 예민해. 그러면 이제 백미로 가세요. 저는 글루텐 때문에 밀가루 별로 추천 안 드리지만, 내가 고추고도 난 밀가루 먹을래, 밀 먹을래. 그러면 장 건강하면 통밀. 내가 장이 좀 예민해. 그럼 그냥 밀가루는 드시지 마세요. 안 돼. 그럼 이제 양과 빈도잖아요. 일단 빈도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적게 짧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먹을 때와 굶을 때 쓰는 에너지 경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연료를 태우고 남은 찌꺼기인 그 활성산소, ROS라고 하잖아요. 그 부산물을 뱉어내요. 내가 먹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포가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니까 이 대사 부산물이 체내에 계속 쌓입니다. 이게 많아진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만선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빈도 플러스 양까지 겹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을 만납니다. 이게 다 3개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빈도는 정말 웬만하면 최대한 적게 그리고 짧게 가져간다. 근데 적게랑 짧게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내가 6시간에서 8시간을 먹는다. 이거는 짧게고, 그 8시간 안에서 2번만 먹는다. 이거는 먹는 횟수잖아. 그래서 먹는 시간 짧게, 먹는 횟수 적게. 그리고 이제 양인데, 내가 지금 근육을 키우는 구간이 아니다. 그럼 생각보다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도 충분합니다. 대신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겠죠. 우리가 탄수화물 줄이려고 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야,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당 떨어져요. 이거는요, 반반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뇌는 주로 포도당만 쓴다고 알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967년 조지 오웬 박사팀이 공복 상태 사람들의 혈액을 뇌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지점에서 직접 체열해서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공복이 길어지면 뇌가 에너지의 최대 60%까지 케톤체를 쓴다 를 발견했어요. 그럼 케톤체는 뭐냐? 간에서 지방을 분해할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내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일정한 공복을 유지하면 몸이 알아서 지방을 분해해서 뇌로 쓸 연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선 포도당이 없으면 큰일이 아니라, 포도당 없으면 지방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면 탄수화물을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관점에서 대신 좋은 지방, 식이섬유,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면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에너지감의 지속감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대사가 잘 열리니까 쓸데없는 지방이 잘 태워지겠죠. 물론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체중이거나 뭐 체중을 회복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고강도 뭐 근력 지구력 매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충분히 드셔야겠지. 근데 이제 현대인의 대부분의 대사 질환은 음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보다 너무 많이 자주 먹어서 생기는 대사 질환이 훨씬 더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뭘 많이 먹어서 대사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빈도와 양을 짧게 적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좋다 안 좋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핵심인데, 찾을 때 크게 종류, 양, 빈도로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종류는 일단 1번 내 몸이 잘 소화시켜야 되고, 내가 소화를 잘 시킨다 그러면 최대한 원물에 가까운 거 곡물을 드시고, 내가 소화 잘 못 시킨다 그러면 보정을 한 안전한 백미를 추천드립니다. 밀가루는 글루텐 이슈가 있어서 추천을 안 드리지만, 내가 곧 죽어도 먹을 거면 통밀을 먹고, 장에 안 좋다? 그럼 저처럼 호밀빵을 드시거나 아니면 쌀로 만든 빵을 드셔도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쌀로 만든 건 성분이 좋은 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빈도인데, 양은 근육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면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빈도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적게. 그리고 이 종류와 양, 빈도의 기준은 뭐다? 세포 건강,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우리가 오늘 탄수화물 알아봤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영상에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음식들 중에 정제 탄수화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저도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한 구독자분의 댓글입니다. 2번 제대로 먹다가 유혹에 무너지고 과자랑 빵 먹게 되고, 또다시 하다가 한 3일 제대로 먹다가 또 유혹에 무너지고 다시 먹고, 그러다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두통, 염증 반응이 조금씩 좋아진다. 저는 이게 식단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분법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 하는 게 더 인기가 많다는 거 저도 아는데, 저는 현재 8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내가 좀 아프고, 또 저도 이제 한창 일 많이 하고 있는 30대 후반 평범한 남자로서 현실에서 되지도 않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론? 오케이. 근데 그 이론을 나한테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 아이디어를 동료나 상사 설득시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아서 설득돼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내 아이디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적용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 삶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발현되려면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내가 어떤 이론을 배우는 거, 그 이론을 실천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실천의 확률을 높이는 건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설프고 서툴게 애초에 완벽할 수 없다, 이 마음을 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애초에 완벽할 수 없으니까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처음 걸음마 했던 거죠. 우리 애들 걷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칭찬하죠. 아이고 그래도 거기까지 갔네, 아이고 잘했네. 똑같아요. 하루 하다 넘어지고 이틀 하다 넘어지고, 그럼에도 하루 이틀 한 날을 인정해주고 보살펴,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못해주면 제가 매주 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